이야기 시작 전 구독 눌러주시면 한 달 내에 큰 돈이 들어올 수 있게 기도 올려드릴게요. 사랑합니다, 구독자님. 찰칵, 찰칵. 들리시나요? 이 셔터 소리. 세상에서 가장 명쾌하고 거짓 없는 소리입니다. 뷰파인더 안의 세상은 제가 통제할 수 있거든요. 초점을 맞추고 조리개를 조절하고 숨을 멈춘 뒤 누르면 끝. 그 순간만큼은 시간이 멈추고 오직 피사체와 저만 존재하죠. 제 이름은 강태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로펌 태평양보다 더 비싼 수임료를 받는다는 부티크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죠. 지금 제가 있는 곳이요? 서울 도곡동 타워 팰리스 펜트하우스입니다.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 아름답죠? 남들은 저더러 다 가졌다고 합니다. 40이 되기도 전에 억대 연봉을 찍었고 미대 출신의 우아한 아내 수연이와 토끼 같은 두 아이들까지. 완벽한 포트폴리오죠. 하지만 그거 아십니까? 이 완벽한 그림 속에서 정작 저는 질식해 죽어가고 있다는 걸요. 한숨 오늘도 새벽 2시에 퇴근했습니다. 의뢰인은 재벌 3세였어요. 술 먹고 사람을 쳤는데 집행유예를 받아내라더군요. 그 건방진 놈 앞에서 90도로 허리를 굽히고 걱정 마십시오, 전무님. 하고 비위를 맞추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넥타이가 꼭 교수대 밧줄 같아요. 풀어 헤치고 싶은데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네요. 저는 원래 사진작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대학 때 암실에서 맡던 현상행 냄새, 인화지 위로 서서히 떠오르던 그 흑백의 형상들. 그때 제 눈은 살아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러시더군요. 태주야, 카메라는 취미로 해라. 밥은 법전이 먹여주는 거야. 그 말에 순응한 대가가 지금 이 꼴입니다. 300만 원짜리 라이카 카메라를 사모으면 뭐합니까? 찍을 시간이 없는데. 제 서재 장식장에 진열된 저 수십 대의 카메라들은 마치 제 이루지 못한 꿈들의 납골당 같습니다. 수연이는 자고 있겠죠? 아니, 안 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요즘 아내가 이상하거든요. 예전엔 제가 늦게 들어오면 고생했어, 여보하며 따뜻한 차라도 내왔는데 최근엔 제 눈을 피합니다. 마치 투명 인간 취급하듯이요. 말수도 줄었고 가끔 혼자 멍하니 창밖을 보며 알 수 없는 미소를 짓기도 합니다. 그 미소가 저를 향한 것이 아니라는 것쯤은 저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죠. 발걸음 소리를 흉내내며 안방 문을 살짝 열어봅니다. 침대에 누워등 돌린 아내의 어깨가 보이네요. 자나? 수연아, 나왔어. 대답이 없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 자는 척하는 걸까요? 진짜 자는 걸까요? 이불 밖으로 나온 아내의 손목에서 낯선 향기가 납니다. 이건 그녀가 평소 쓰던 라벤더 향 바디로션 냄새가 아닙니다. 좀 더 쌉싸름하고 야생적인, 마치 오래된 나무 냄새 같기도 하고 현상행 냄새 같기도 한 이 냄새. 어디서 맡아본 냄새인데. 기억이 날 듯 말 듯 하네요. 식탁 위를 봅니다. 우편물들이 쌓여 있군요. 백화점 카탈로그 관리비 고지서. 그리고 낯선 전시회 팜플렛 하나. 신진 작가 사진전 마이너스 그림자의 이면. 장소는 인사동이 아니라 여기 우리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 센터네요. 아마추어 작가들의 전시인가 봅니다. 그런데 팜플렛 사이에 쪽지가 하나 끼워져 있습니다. 손글씨네요. 당신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저도 있고 싶습니다. 이게 뭐죠? 수연이가 쓴 걸까요? 아니면 수연이가 받은 걸까요? 글씨체가 수연이 것은 아닌데. 남자 글씨체입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집니다. 마치 유죄 판결을 앞둔 피고인석에 앉은 기분입니다. 제 완벽한 인생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는 신호일까요? 다시 카메라를 듭니다. 뷰파인더로 잠든 아내의 등을 겨눕니다.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셔터를 누를 수가 없습니다. 이 프레임 안에 담길 진실이 두려워서일까요? 오늘따라 라이카의 무게가 천근만근처럼 느껴집니다. 주말입니다. 변호사에게 주말은 밀린 잠을 자는 날이지만 오늘은 억지로 눈을 떴습니다. 수연이가 아이들을 데리고 처가에 갔거든요. 오랜만에 혼자 남은 집. 정막이 흐릅니다. 이 넓은 아파트가 텅 비어버리니 제 인생의 빈 공간이 더 크게 느껴지네요.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고 문이 열리는데 누군가와 부딪힐 뻔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상쾌한 목소리. 후드티에 찢어진 청바지, 헝클어진 머리칼. 손에는 낡은 니콘 카메라를 들고 있는 남자. 우리 아파트, 그것도 바로 제 옆집 1502호에 사는 남자입니다. 이름이 한시우라고 했나요? 가끔 마주치면 가볍게 목례만 하던 사이였는데
오늘은 그가 제 손에 들린 분리수거 바구니가 아니라 제 어깨에 걸린 카메라를 빤히 봅니다. 그 카메라 M6 티타늄 바디 아닙니까? 와, 귀한 건데. 그의 눈이 반짝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본 것처럼 순수한 호기심.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아, 네. 그냥 취미입니다. 취미로 쓰시기엔 너무 과분한 녀석인데요. 렌즈 관리 상태도 그렇고. 혹시 사진 좀 찍으세요? 그의 말에 묘한 열등감이 꿈틀거립니다. 과분하다는 말. 마치 너 같은 속물이 가질 물건이 아니다라고 들리는 건 제 자격지심일까요? 그는 자기를 프리랜서 사진작가라고 소개했습니다. 돈은 못 벌지만 시간은 많다며 언제 한번 자기 집에 놀러와서 커피나 한잔하라고 너스레를 떨더군요. 그의 몸에서는 어젯밤 아내에게서 맡았던 그 냄새가 났습니다. 약품 냄새, 그리고 묘한 자유의 냄새. 그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 세상 근심 하나 없는 제가 그토록 갖고 싶었던 그 표정. 젠장 부럽더군요. 나는 주말에도 의뢰인 전화를 받을까봐 휴대폰을 손에 쥐고 사는데 저놈은 뭐가 그리 즐거운지.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아까 한시우 그 자식. 저를 보며 웃을 때 눈동자 너머에 뭔가 비웃음 같은 게 서려 있지 않았나요? 내가 가진 그 비싼 카메라보다 내가 가진 낡은 카메라가 더 진짜야라고 말하는 듯한 눈빛. 아니, 그것보다 더 불길한 느낌. 마치 저에 대해 뭔가를 다 알고 있다는 듯한 그 태도. 수연이에게 전화를 걸어봅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집니다.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아. 처가에 갔다면서 왜 전화를 안 받을까요? 장모님께 전화를 걸어볼까 하다가 관둡니다.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독사처럼 제 목을 조여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실 탁자 및 러그 구석에 뭔가 반짝이는 게 보입니다. 작은 은색 귀걸이입니다. 수연이 것이 아닙니다. 수연이는 금속 알러지가 있어서 100금이나 24K 아니면 못하거든요. 이건 싸구려 큐빅이 박힌 남자용 피어싱 귀걸이입니다. 이게 왜 우리 집 거실에 떨어져 있을까요?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탁 하고 맞춰집니다. 어젯밤 아내에게서 났던 냄새. 엘리베이터 앞 한시우에게서 나던 냄새. 팜플렛 속의 쪽지. 그리고 이 귀걸이. 손이 떨립니다. 심장이 귓가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뜁니다. 분노일까요? 배신감일까요? 아니면 터질 게 터졌다는 체념일까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홀린 듯이 현관으로 걸어갑니다. 목적지는 1502호. 한시우 그 자식의 집입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는 제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겁니다. 제 완벽한 인생이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를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인해야겠습니다. 내 아내가 정말 저놈과 딩동. 벨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옵니다. 문이 열립니다. 변호사님? 웬일이세요? 한시우가 젖은 머리를 털며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로 현관에 놓인 낯익은 여자 구두가 보입니다. 수연이의 구두입니다. 처가에 갖다던 아내의 구두가 왜 옆집 현관에 있는 거죠? 비켜. 제 입에서 나온 소리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낮고 거친 목소리였습니다. 한시우가 막아서기도 전에 저는 그를 어깨로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에 놓인 수연이의 구두. 분명합니다. 지난달 제가 이탈리아 출장길에 사왔던 그 한정판 구두니까요. 뒤꿈치에 난 작은 스크래치까지 똑같습니다. 수연아, 나와.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거실을 지나 안방, 화장실까지 벌컥벌컥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없습니다. 집 안에는 오직 한시우와 저 두 사람뿐입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뒤를 돌았습니다. 한시우는 그제야 현관문을 닫고 팔짱을 낀 채 삐딱하게 저를 보고 있더군요. 마치 제 발악이 우습다는 듯이. 그만하시죠, 강 변호사님. 수연 씨 여기 없습니다. 아까 갔어요. 그럼 저 구두는 뭔데? 설명해. 급하게 나가느라 두고 갔나 보죠. 아님 다음에 또 올 거라는 약속이거나. 그의 뻔뻔한 태도에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그에게 다가가려는 찰나 제 시선이 거실 한쪽 벽면에 꽂혔습니다. 그곳은 마치 작은 갤러리 같았습니다. 온통 흑백 사진들로 도배가 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 사진 속 주인공은 전부 제 아내 수연이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 벽으로 다가갔습니다. 사진 속의 수연이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침대 시트 하나만 두른 채 창가에 앉아있는 모습, 환하게 웃으며 카메라를 응시하는 눈빛. 그 눈빛은 너무나도 관능적이고 또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집에서 저를 볼 때의 그 건조하고 지친 눈빛과는 완전히 딴판이었죠. 심지어 제가 사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한 채 나신으로 소파에 누워있는 사진까지. 그 사진들 밑에는 연필로 날짜와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의 뮤즈, 오후 3시의 햇살 같은 그녀, 숨막히는 세장에서 탈출한 날. 어때요? 당신이 모르는 수연 씨 모습이죠? 한시우가 등 뒤에서 와인잔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당신은 수연 씨를 그저 트로피 와이프로만 전시해뒀지만 난 그녀의 영혼을 담아요. 그녀가 내 앞에서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당신은 상상도 못할 겁니다. 닥쳐. 내까짓게 뭘 안다고 짓거려. 알죠. 변호사님보다 더 잘 알죠. 수연 씨가 그러더군요. 당신이랑 있으면 숨이 막힌다고. 당신의 그 완벽주의, 성공에 대한 집착, 속물적인 취향. 그 모든 게 자신을 질식시킨다고요. 아, 그거 아세요? 그녀는 당신을 걸어다니는 ATM이라고 부르진 않지만 사실상 그런 존재 아닌가? 머릿속에서 퓨즈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밤새워 일하고 접대하고 굽실거리며 벌어온 돈으로 산 저 아파트, 저 옷, 저 보석들. 그 모든 걸 누리면서 뒤에서는 이따위 놈과 뒹굴며 저를 경멸하고 있었다니. 배신감보다 더 참을 수 없는 건 쪽팔림이었습니다. 제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기분. 저 사진 속의 수연이가 저를 향해 비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가짜야. 이 남자가 진짜고. 지우라고 해. 당장.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사진들, 필름들 다 내놓으라고. 안 그러면 널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버리겠어. 내가 누군지 알아? 마음만 먹으면 너 같은 놈 하나쯤은. 아이고 무서워라. 역시 대한민국 1% 변호사님은 다르네요. 그런데 어쩌죠? 수연 씨는 이미 마음이 떠났는데. 당신이 날 매장시키면 수연 씨가 당신 곁에 남을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끔찍하게 증오하겠지. 한시우는 테이블 위에 있던 와인병을 집어들며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모든 걸 다 가진 자의 여유. 돈은 내가 더 많은데, 명예도 내가 더 높은데 왜 패배감은 내가 느껴야 하는 건가?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이 제 온몸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잔 줄까요? 당신 돈으로 산 와인인데. 한시우가 와인병을 제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샤토 마고 2015. 제 와인셀러에서 없어진 그 빈티지입니다. 제 아내가 훔쳐다가 이놈에게 바친 겁니다. 그 와인병이 제 눈앞에서 붉게, 아주 붉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야가 좁아집니다. 터널 속에 갇힌 것처럼 주변의 소음이 차단되고 오직 저 남자의 입술 움직임과 심장 소리만 들립니다. 당신은 실패한 사진가 지망생이라며? 내 카메라 보면서 침 흘릴 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불쌍한 인간. 꿈도 잃고 아내도 잃고 껍데기만 남아서는. 그 입 다물라니까. 왜요? 아픈 데를 찔러서? 수연이가 당신이랑 섹스할 때 무슨 생각하는 줄 알아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시우가 보고 싶다. 그런 생각한대요. 당신은 그냥 의무방어전 상대일 뿐이라고. 으악. 저도 모르게 짐승 같은 괴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성은 마비되었습니다. 제 손은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였습니다. 탁자 위에 놓여있던 묵직한 카메라 트로피. 청동으로 된 그 무거운 덩어리가 제 손에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눈앞에서 알짱거리는 저 역겨운 입을 향해 휘둘렀습니다. 퍽. 둔탁하고 끔찍한 파열음. 수박이 깨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한시우의 말이 뚝 끊겼습니다. 그의 몸이 힘없이 뒤로 꺾이더니 와인병과 함께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쨍그랑. 붉은 와인이 사방으로 튀어오르며 바닥에 러그를 적십니다. 아니, 저건 와인만이 아닙니다. 그의 머리에서 흘러나오는 검붉은 액체가 와인과 뒤섞여 기괴한 마블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헉, 헉. 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손에 든 트로피가 툭 하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야, 이봐. 일어나봐. 장난하지 말고. 대답이 없습니다. 조금 전까지 저를 비웃던 그 입은 반쯤 벌어진 채 굳어버렸고 총기 넘치던 눈동자는 허공을 향해 멍하니 고정되어 있습니다. 초점을 잃은 눈. 죽은 물고기의 눈입니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을 뻗어 그의 목에 갖다 댔습니다. 맥박이 없습니다. 따뜻했던 체온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식어가는 게 느껴집니다. 죽었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 파트너 변호사 강태주가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웅웅 소리만 크게 들려옵니다. 현실감이 없습니다. 이건 꿈이어야 합니다. 내일 아침이면 침대에서 깨어나 개꿈이었네 하고 안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손에 묻은 끈적한 피의 감촉은 너무나 생생합니다. 비릿한 피 냄새와 달콤한 와인 향이 섞여 구역질이 올라옵니다. 그때 바닥에 뒹구는 한시우의 휴대폰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나의 뮤즈 수연이입니다.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진동 소리가 마치 저를 심판하러 온 재판장의 망치 소리처럼 바닥을 울립니다. 우웅, 우웅. 저는 숨조차 쉴 수 없습니다. 이 전화를 받으면? 아니, 받지 않으면? 수연이가 올까요? 경찰이 올까요? 제 인생의 셔터가 이렇게 영원히 닫혀버리는 걸까요? 아니야. 이대로 끝낼 순 없어. 나는 강태주야. 어떤 불리한 재판도 뒤집어왔던 승부사라고. 머리를 굴려야 해.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이 반드시 있을 거야. 시선을 돌려 방안을 훑었습니다. 죽은 한시우, 그리고 벽에 걸린 사진들, 구석에 놓인 그의 카메라 장비들, 그리고 거울 속에 비친 피 묻은 내 얼굴. 순간 미친 생각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여기 죽어있는 건 한시우가 아니다. 죽어야 할 사람은 바로 나 강태주다. 거친 호흡이 잦아들고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진정해. 강태주, 넌 대한민국 최고의 형사 전문 변호사야. 살인범들을 변호해서 무죄로 만든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 지금 이 상황, 제3자의 눈으로 사건 현장을 봐. 시체, 흉기, 동기, 지문. 모든 게 나를 가리키고 있어. 자수, 정당방위 주장? 웃기지 마. 대한민국 법정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게다가 내 아내와 바람난 남자를 쳐 죽인 변호사라니 언론이 아주 신나서 물어뜯겠지. 내 인생은 끝났어. 사회적 사형 선고라고. 그런데 말이야. 바닥에 누워있는 저놈. 한시우. 가만 보니 나와 키가 비슷해. 체격도. 운동을 안 해서 좀 말랐지만 옷을 입혀놓으면 얼추 비슷하겠어. 나이는 내가 3살 많지만 어차피 불에 타거나 훼손된 시신은 나이를 정확히 가늠하기 힘들지. 그래. 바로 그거야. 지금부터 죽는 건 한시우가 아니야. 강태주가 죽는 거야.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수연이는 50억 원짜리 생명보험금을 타겠지. 그 돈이면 저놈 없이도 평생 떵떵거리고 살 수 있어. 아이들도 살인자의 자식이 아니라 비혼의 사고로 아빠를 잃은 아이들로 동정을 받으며 클 테고. 로펌 사람들은 내 장례식에서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내 공석을 차지하려고 싸우겠지. 완벽해. 내가 사라지는 게 모두에게 해피엔딩이야. 그럼 나는 이제부터 한시우로 사는 거야. 이놈은 가족도 없고 친구도 거의 없는 은둔형 외톨이 사진작가잖아. 내가 이놈 행세를 하고 사라진들 누가 끈질기게 찾겠어? 수연이? 그녀는 한시우가 자기를 버리고 떠났다고 생각하며 저주하겠지. 오히려 잘 됐어. 깨끗하게 잊혀질 테니까. 시간이 없어. 수연이가 다시 전화를 걸기 전에 혹은 누군가 찾아오기 전에 움직여야 해. 먼저 시나리오를 짜자. 강태주는 요트 사고로 죽은 걸로 위장한다. 아니, 시체가 없으면 실종 처리가 돼서 보험금이 늦게 나와. 확실한 시체가 필요해. 하지만 얼굴을 알아볼 수 없어야 해. 차량 화재 사고. 그래, 그게 제일 확실해. 내 요트를 정박해둔 강원도 속초. 그곳으로 가자. 가는 길에 인적 드문 국도변 절벽이나 공사장, 어디든 좋아. 자, 이제 증거인멸의 시간이다. 장갑부터 끼고. 바닥에 피는. 닦아내도 루미놀 반응에 걸려. 그러니 아예 흔적을 지울 게 아니라 내가 여기 왔었다는 사실 자체를 없애야 해. CCTV? 다행히 이 아파트 15층 복도 CCTV는 지난주부터 고장나서 수리 중이야. 관리소장한테 내가 직접 항의했었으니까 확실해. 하늘이 나를 돕는군. 한시우, 미안하지만 너는 이제부터 강태주가 되어줘야겠어. 대한민국 1%의 삶을 살다가 죽는 거니까 억울해하지 마. 너는 내 옷을 입고 내 차를 타고 내 이름으로 장례를 치르게 될 거야. 그리고 나는 내 그 낡아빠진 카메라 하나 들고 세상 속으로 숨어들 거야. 어때, 멋진 거래 아니야? 일어나자.
이제 나는 변호사 강태주가 아니야. 나는 시체 처리반이고 특수분장사고 시나리오 작가야. 이 방을 나가는 순간 빅픽처는 시작된다. 무겁군. 사람 몸이 죽으면 이렇게 무거워지는 줄 몰랐어. 영혼의 무게가 21g이라던데 빠져나간 건 영혼뿐만이 아닌가 봐. 축 늘어진 팔다리가 제멋대로 덜렁거려. 마치 고장난 마리오네트 인형 같아. 내 옷. 내 옷을 입혀야 해. 이탈리아 장인이 맞춤 제작한 500만 원짜리 수트야. 피가 좀 묻었지만 상관없어. 어차피 태울 거니까. 자, 팔 넣어. 그렇지. 넥타이도 매주지. 윈저 노트로 아주 단정하게. 마지막 가는 길 품위는 지켜야지. 강태주 변호사님. 그리고 시계. 내 손목에 롤렉스 서브마리너. 이걸 내 손목에 채운다. 잘 어울리네. 이제 내 손목에 있던 그 싸구려 가죽 시계는 내가 찰게. 딸깍 시계를 차는 소리 가죽끈에서 땀 냄새가 나. 이게 가난의 냄새인가 아니면 자유의 냄새인가. 지갑도 바꾸자. 내 지갑엔 법인카드와 현금 200만 원 그리고 가족 사진이 들어있어. 가져가. 다 내 거야. 대신 내 지갑을 줘. 어디 보자. 현금 34,000원. 버스 카드 하나, 도서관 대출증, 그리고 편의점 적립 카드? 인생 참 심플하게 살았구나. 이제 이게 내 전 재산이야. 준비는 끝났어. 1시 후에 시신을 대형 이민 가방에 구겨 넣었어. 다행히 캠핑 장비라고 둘러대면 의심받지 않을 거야. 엘리베이터가 없는 비상계단으로 내려가야 해. 지하 주차장까지 15층. 다리가 후들거리고 땀이 비오듯 쏟아지지만 멈추면 끝장이야. 하나, 둘. 하나, 둘. 지하 주차장. 내 차 벤츠 S클래스 트렁크가 열린다. 가방을 던져 넣는다. 쿵. 트렁크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관 뚜껑 닫히는 소리처럼 들려. 이제 내 차 뒷좌석엔 강태주 시체가 타고 운전석엔 한시우나가 탄다. 기묘한 동행이군. 시동을 건다. 부르릉. 엔진 소리가 오늘따라 맹수의 울음소리 같다. 주차장을 빠져나가기 전 룸미러로 내 얼굴을 본다. 아직은 강태주의 얼굴이야. 하지만 이 밤이 지나고 나면 나는 세상에 없는 사람이 된다. 안녕, 나의 화려한 감옥. 안녕, 수연아. 그리고 잘 가라, 강태주. 차단기가 올라간다. 서울의 밤거리가 네온 사인으로 번쩍인다. 저 수많은 불빛 중에 내 것은 이제 없다. 엑셀을 밟는다. 속도를 높여. 더 빠르게. 어둠 속으로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으로. 강원도로 간다. 거기서 모든 걸 불태우고 다시 태어나는 거야. 기름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주유소에서 사온 휘발유 2통을 차 안 구석구석 뿌렸습니다. 최고급 나파 가죽 시트가 휘발유를 머금고 축축하게 젖어듭니다. 운전석에는 그가 앉아 있습니다. 내 옷을 입고 내 시계를 차고 핸들에 머리를 박고 있는 한시우. 아니, 저건 이제 강태주입니다. 안전벨트까지 메어주니 영락없이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난 모양새입니다. 여기는 강원도 미시령 옛길, 인적이 끊긴 낭떠러지 앞입니다. 가드레일은 이미 제가 차 범퍼로 들이받아 찌그러뜨려 놓았습니다. 이제 밀기만 하면 됩니다. 기어를 중립에 놓고 트렁크 뒤로 가서 등을 댑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 이 차 3년을 기다려서 받은 차인데. 내 성공의 상징이었는데. 안녕, 마이바흐 부럽지 않던 내 에마야. 주인을 저승까지 모시는 충직한 말이 되어다오. 하나, 둘, 셋. 으라차차. 바퀴가 자갈을 지시기는 소리와 함께 차가 천천히 굴러갑니다. 앞바퀴가 허공을 딛는 순간 육중한 차체가 기우뚱하더니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쾅, 콰광. 수십 미터 아래 계곡에서 굉음이 울려 퍼집니다. 곧이어 펑.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시뻘건 불기둥이 어둠을 찢고 치솟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이 위쪽 절벽까지 훅 끼쳐옵니다. 타오릅니다. 강태주의 육체가, 강태주의 명예가, 강태주의 오만이 활활 타오릅니다. 저 불꽃 속에서 내 지문도, 내 DNA도, 한시우의 흔적도 모두 제가 되어 사라질 겁니다. 남는 건 오직 치과 진료 기록과 타다 남은 롤렉스 시계뿐이겠죠. 허탈한 웃음 하하. 기분이 묘합니다. 슬픈 것 같기도 하고 통쾌한 것 같기도 하고 마치 내 장례식을 내가 직접 집전하고 지켜보는 기분. 눈물이 흐릅니다. 이건 연기가 매워서가 아닙니다. 나 자신에 대한 애도일까요?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치열하게 살았는데.
결국 내 인생의 피날레가 이따위 불쇼라니. 허무하군요.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나는 죽어서 다시 사는 길을 택했으니까. 이제 강태주는 세상에 없습니다. 내일 조간신문에 실리겠죠. 유명 로펌 변호사 강원도 산길에서 의문의 차량 화재로 사망. 사람들은 몇 마디 혀를 차고 잊을 겁니다. 수연이는 울까요? 아마 보험회사에 전화하느라 바쁘겠죠. 그래, 실컷 가져라. 그 50억 내 목숨값이다. 잘 먹고 잘 살아라, 나쁜 년. 불길이 점점 거세집니다.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전에 떠나야 합니다. 저는 뒤돌아섰습니다. 등 뒤가 뜨겁습니다. 마치 지옥불이 저를 쫓아오는 것 같습니다.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저 불길 속에 내 과거를 전부 던져버렸으니까. 산길을 걷습니다. 1시간째, 아니 2시간째인가? 다리에 감각이 없습니다. 1시 후에 낡은 운동화는 쿠션이 다 죽어서 발바닥이 아파옵니다. 옷은 땀과 흙먼지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태리제 구두가 아니면 신지 않았던 발인데 참 우습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어깨를 짓누르던 그 무거운 의무감들이 사라져서일까요? 주머니 속을 뒤적거립니다. 1시 후에 신분증. 사진 속에 그는 맑게 웃고 있습니다. 이제 이 얼굴은 내 거야. 저는 사진 속 그에게 속삭입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당신이 떠오르겠지만 견뎌야죠. 우린 이제 공범이니까. 산 아래 마을의 불빛이 보입니다. 시골의 작은 버스 터미널. 새벽 첫 차를 타야 합니다. 서울로 가는 차는 안 됩니다. 아는 사람을 마주칠 확률이 0.01%라도 있는 곳은 피해야 합니다. 남쪽으로 가자. 아무 연고도 없는 곳. 바다가 있고 바람이 불고 아무도 나에게 명함을 달라고 하지 않는 곳. 대합실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봅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눈은 퀭하고 옷은 꼬질꼬질합니다. 영락 없는 노숙자 아니면 쫓기는 도망자 몰골이군요. 예전에 강 변호사라면 이런 행색의 사람 옆에는 가지도 않았을 텐데. 사람들이 저를 힐끔거립니다.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저 사람 강태주 아니야? 하고 알아볼까봐. 아니, 진정해. 아무도 몰라. 나는 이제 강태주가 아니야. 저들은 나에게 관심조차 없어. 나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행인 일일 뿐이야. 투명인간. 그래, 나는 유령이 된 거야. 매표소 할머니가 졸린 눈을 비비며 묻습니다. 어디로 가? 입이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목소리가 떨릴까봐 침을 한번 삼킵니다. 그냥 제일 빨리 떠나는 거요. 아무데나. 아무데나? 거 참 청년이 사연 많아 보이네. 광주 가는 거 있어. 그거 타. 네. 감사합니다. 표를 받아주었습니다. 종이 쪼가리 한 장이 제 새로운 여권입니다. 버스가 들어옵니다. 낡고 덜컹거리는 시골 버스. 저 버스에 오르면 정말로 되돌아올 수 없습니다. 다시는 타워 팰리스로 법원으로 수연이의 곁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망설임은 짧았습니다. 저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맨 뒷좌석 구석에 몸을 구겨 넣습니다. 엔진의 진동이 등 뒤로 전해집니다. 출발합니다. 창밖으로 낯선 풍경들이 빠르게 뒤로 밀려납니다. 마치 제 과거가 하나둘씩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이제 어디로 갈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는 살고 싶습니다. 강태주로서가 아니라 한시우로서. 아니, 이름 따위 상관없이 그냥 나로서. 카메라 가방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이 안에 든 뷰파인더로 이제부터 진짜 세상을 볼 겁니다. 여기가 끝이군요. 버스가 더 이상 가지 않는 곳. 바다 짠내와 비릿한 생선 냄새가 진동하는 남쪽의 작은 항구 도시입니다. 서울과는 공기부터 다릅니다. 매연과 향수 냄새 대신 소금기와 땀 냄새가 폐부 깊숙이 들어옵니다. 이 낯선 공기가 제가 살아있음을, 아니 제가 다른 세상에 떨어졌음을 실감하게 하네요. 방을 구했습니다. 바다 여인숙. 간판에 여자가 깜빡거리는 허름한 건물 2층 구석방입니다. 보증금 없이 월세 20만 원. 강남에서 마시던 위스키 한 병 값도 안 되는 돈으로 한 달을 살 수 있는 공간이라니. 방음은 전혀 안 됩니다. 옆방 아저씨의 코 그는 소리,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적나라하게 들립니다. 타워 팰리스의 완벽한 정적에 익숙했던 저에게는 이 소음들이 마치 저를 감시하는 도청 장치처럼 느껴져 불안합니다. 방구석에 놓인 뚱뚱한 브라운관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옵니다. 채널을 돌리려다 멈칫했습니다.
화면 하단에 익숙한 이름이 지나갑니다. 속보 강원도 차량 화재 사고 사망자는 로펌 변호사 강모 씨로 확인. 나왔군요. 아나운서가 건조한 목소리로 떠듭니다. 경찰은 차량 결함이나 졸음운전 가능성을 두고 수사 중이며 시신이 심하게 훼손되어 DNA 감식이 필요하지만 치과 진료 기록 대조 결과 강태주 변호사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치과 기록. 그래요. 한시우 그 녀석과 저는 어금니에 금리 씌운 위치가 기가 막히게 똑같았죠. 그 우연이 저를 살렸습니다. 화면 속에 제 영정 사진이 뜹니다. 작년 프로필 촬영 때 찍은 자신만만하고 오만한 표정의 강태주. 저놈은 이제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네요. 로펌 대표님은 법조계에 큰 별이 졌다며 침통해하고 동료 변호사들은 안타까운 인재라며 고개를 숙입니다. 가증스러운 인간들. 내가 살아있을 땐 내 등 뒤에 칼 꽂을 기회만 엿보던 작자들이 죽고 나니 칭송하기 바쁘군요. 그리고 수연이 검은 상복을 입고 아이들을 안은 채 오열하는 모습이 스쳐 지나갑니다. 저 눈물은 진짜일까요? 남편을 잃은 슬픔일까요? 아니면 내 연남이 사라진 것에 대한 불안감일까요? 뭐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녀는 이제 50억 자산가니까요. TV를 껐습니다. 브라운관의 불빛이 사라지니 방 안에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옵니다. 무릎을 끌어안고 앉았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입니다. 강태주라는 이름, 변호사라는 직업, 가족, 친구. 모든 보호막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제 주민등록증 하나 없는 유령 한시우입니다. 내일 당장 뭘 먹고 살아야 할지, 이 방세는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하지만 이상하죠? 가슴 한구석에서 묘한 해방감이 피어오릅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고 억지 웃음을 지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 좁고 냄새나는 방이 100평짜리 펜트하우스보다 더 넓게 느껴지는 건 왜일까요? 창문을 엽니다. 항구의 불빛들이 바다 위에 어른거립니다. 반갑다 한시우. 저는 나직이 제 새로운 이름을 불러봅니다. 낯설고 어색하지만 이제 친해져야겠죠. 이 이름으로 밥을 먹고 이 이름으로 잠을 자고 이 이름으로 세상을 다시 배워야 하니까요. 배가 고프네요. 편의점에 가서 컵라면이라도 하나 사 먹어야겠습니다. 변호사 강태주는 야식으로 컵라면 같은 건 절대 안 먹었지만 사진작가 한시우는 왠지 잘 먹을 것 같으니까요. 아침입니다. 갈매기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머리맡에 놓인 카메라를 집어듭니다. 니콘 FM2. 한시우가 쓰던 여기저기 칠이 벗겨진 구형 필름 카메라입니다. 제 라이카에 비하면 장난감 같지만 손에 감기는 맛은 묵직하니 좋군요. 기계식 셔터의 차가운 금속성이 손끝에 전해집니다. 무작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항구 앞 어시장은 새벽부터 전쟁터입니다. 생선을 나르는 리어카, 흥정하는 아지매들, 그물 손질하는 어부들. 예전 같았으면 시끄럽고 비위생적인 곳이라며 코를 막고 지나갔을 풍경입니다. 그런데 뷰파인더를 눈에 갖다 대는 순간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프레임 안으로 들어온 세상은 더 이상 혼돈이 아닙니다. 강렬한 삶의 현장 그 자체입니다. 저기 좌판에 쭈그리고 앉아 생선을 다듬는 할머니가 보입니다. 깊게 패인 주름살, 굵은 마디의 손가락, 비늘이 튀어 반짝이는 앞치마. 오전의 햇살이 천막 틈으로 쏟아져 들어와 할머니의 옆모습을 비춥니다. 아름답습니다. 모델의 매끄러운 피부보다 저 거친 주름 속에 담긴 세월의 두께가 훨씬 더 호소력 있게 다가옵니다. 심장이 뜁니다. 법정에서 승소 판결을 받을 때보다 더 세게 뜁니다. 조리개를 엽니다. F2.8. 배경을 흐리고 오직 할머니의 표정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숨을 멈춥니다. 할머니가 생선을 들어 올리며 환하게 웃는 그 찰나. 찰칵. 셔터 소리가 경쾌하게 공기를 가릅니다. 손맛이 짜릿합니다. 이게 사진이군요. 이게 진짜군요. 나는 지금까지 뭘 찍어왔던 걸까요? 비싼 카메라 자랑이나 하며 예쁜 풍경이나 찍어대던 강태주는 가짜였습니다. 한시우의 이 낡은 카메라가 저에게 진짜 세상을 보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총각 뭐 찍어? 내 얼굴 달아지게. 할머니가 걸걸한 목소리로 소리칩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며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너무 고우셔서요. 모델 하셔도 되겠어요. 아이고 미친놈. 아침부터 헛소리하고 자빠졌네. 밥은 먹었어? 안 먹었으면 이리 와서 회 한 점 하고 가. 투박하지만 따뜻한 말. 이방인을 경계하지 않고 품어주는 이 투박한 정서. 울컥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나는 살인자인데, 내 손에는 피가 묻어 있는데, 이런 평범한 사람들의 온기 속에 섞여 있어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습니다. 카메라를 든 순간만큼은 살인자도 도망자도 아닌 그저 기록하는 사람이 됩니다. 필름 레버를 감습니다. 이번엔 그물 작업을 하는 젊은 어부의 등 근육을 노려봅니다. 땀방울이 보석처럼 빛납니다. 찰칵. 셔터를 누를 때마다 제 안의 불안이 조금씩 증발하는 것 같습니다. 사진. 이것이 제 유일한 구원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곳에서 이 이름으로 저는 사진을 찍으며 속죄하고 싶습니다. 아니, 증명하고 싶습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어이, 한씨. 이거 자네가 찍은 거야? 읍내에 있는 현대사진관 오 사장님이 돋보기를 고쳤으며 묻습니다. 저는 빗자루질을 하다 말고 멈칫했습니다. 아, 네. 지난주에 쉬는 날 뒷산에 올라갔다가 그냥 몇 장이라니. 이 사람아, 구도가 기가 막히잖아. 빛을 쓰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아. 자네 서울에서 진짜 뭐하던 사람이야? 그냥 백수는 아니었을 테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오 사장님은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갈 곳 없는 저를 암실 보조로 써주시고 쪽방까지 내주신 분이니까요. 하지만 제 과거를 꼬치꼬치 캐물을 때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릅니다. 그냥 카메라 가게 점원이었습니다. 어깨 너머로 좀 배운 게 다예요. 거짓말. 이제 거짓말이 밥 먹는 것보다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사이렌 소리 위잉 마이너스 그때였습니다. 마을 전체를 뒤흔드는 요란한 사이렌 소리. 소방차들이 줄지어 북쪽으로 질주합니다. 산불이다. 고성 쪽 야산에 불이 났대. 손님이 다급하게 외치며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가게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저 멀리 산등성이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게 보입니다. 바람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 바람이면 불길은 순식간에 마을까지 덮칠 겁니다. 사람들은 대피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카메라 가방을 챙기고 있는 걸까요? 도망쳐야 하는데, 숨어야 하는데, 제 발은 불길이 치솟는 저 산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치 자석에 이끌린 쇠붙이처럼. 본능입니다. 강태주의 이성이 가지마, 미친놈아. 라고 소리치지만 한시우의 심장은 가서 찍어. 저게 내가 기다리던 순간이야. 라고 외칩니다. 오토바이를 달렸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시야를 가립니다. 열기가 피부를 따갑게 때립니다. 소방관들이 물줄기를 쏘아대지만 불길은 비웃듯 더 높이 솟구칩니다. 저기 쓰러진 동료를 부축해 나오는 소방관의 처절한 표정이 보입니다. 검게 그을린 얼굴, 절망과 사투가 뒤섞인 눈빛. 찰칵, 찰칵. 셔터를 누릅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뷰파인더 안에서는 이 지옥 같은 화마조차 피사체일 뿐입니다. 화염이 만들어내는 기괴한 아름다움, 그리고 그 안에서 꿈틀거리는 인간의 생명력. 저는 미친 듯이 필름을 감고 셔터를 눌렀습니다. 이건 특종입니다. 거기 당신. 위험해. 빨리 내려가. 통제관이 저를 발견하고 소리칩니다. 저는 마지막 컷을 찍고 뒤돌아 달렸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공포 때문이 아닙니다. 제 카메라 안에 담긴 세상을 놀라게 할 그 걸작들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오 사장님이 조간신문을 들고 암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한씨, 이리 와봐. 대박이야, 대박. 그가 펼쳐든 신문은 이 지역 지방지인 강원일보였습니다. 일면 톱기사, 화마 속의 사투, 이름 없는 영웅들. 그리고 그 아래 대문짝만하게 실린 사진. 어제 제가 찍은 그 소방관의 사진입니다. 불길을 등지고 동료를 끌어안은 그 처절한 모습이 흑백에 거친 입자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사진 오른쪽 하단에 박힌 이름. 사진 한시우. 자네가 어제 현상해놓고 간 필름 말이야. 내가 너무 아까워서 신문사 김 편집장한테 퀵으로 보냈거든. 그랬더니 당장 씹겠다고 난리가 난 거야. 원고료도 두둑하게 준대. 오 사장님은 신이 나서 제 등을 두드립니다. 저는 멍하니 신문을 바라봅니다. 손이 떨려옵니다. 기쁨보다는 공포가 먼저 엄습합니다. 한시우라는 이름이 활자화되어 세상에 나왔습니다. 비록 지방지라고는 하지만 요즘 세상에 인터넷으로 퍼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만약 서울의 누군가가 이 사진을 본다면 이 독특한 앵글, 빛을 쓰는 방식, 나를 아는 사진 동호회 사람들이나 혹은 예리한 누군가가 눈치챌 수도 있지 않을까? 사장님, 제 허락도 없이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아니, 왜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자네 솜씨 썩히는 게 아까워서 그랬지. 그때 가게 전화가 울립니다. 여보세요? 아, 네, 편집장님. 네, 여기 있습니다. 바꿔드릴게요. 오 사장님이 수화기를 제게 내밉니다. 받아봐. 김 편집장이야. 자네를 정식 사진 기자로 채용하고 싶대. 수화기를 든 제 손에 땀이 찹니다. 여보세요. 아, 한시우 선생입니까? 사진 아주 좋더군요. 힘이 있어요. 혹시 우리 신문사 전속으로 일해볼 생각 없습니까? 서울중앙일간지에서도 사진 좀 보내달라고 연락이 오는데. 서울. 그 단어가 비수처럼 꽂힙니다. 서울로 사진이 가면 안 됩니다. 거긴 제 무덤이 있는 곳이고 저를 죽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전속 같은 거 안 합니다. 에이, 그러지 말고. 페이는 섭섭지 않게. 그냥 프리랜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사진 서울로 보내지 마세요. 만약 다른 곳에 제 사진을 유통하면 다시는 거래 안 합니다. 거참 깐깐한 양반일세. 알겠어요. 대신 앞으로 좋은 건 우리한테 제일 먼저 줘요. 건당 30만 원. 어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30만 원. 강태주 시절엔 점심밥값도 안 되던 돈입니다. 하지만 지금 한시우에겐 한 달 방세보다 큰 돈입니다. 딜레마입니다. 사진을 찍고 싶은 욕망,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리고 들키면 끝장이라는 공포. 이 두 가지가 제 안에서 팽팽한 줄다리기를 합니다. 신문에 실린 제 사진을 다시 봅니다. 잘 찍었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네요. 이 사진 한 장이 말해줍니다. 나는 뼛속까지 변호사가 아니라 사진쟁이였다는 걸. 위험한 도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 도박판에서 언제까지 베팅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딸랑 마이너스 풍경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들립니다. 현상기 돌아가는 소음 사이로 이질적인 발소리가 섞여 들어옵니다. 또각 또각 또각. 이 바닥의 시멘트 먼지와는 어울리지 않는 경쾌하고 도도한 하이힐 소리. 본능적으로 등줄기가 굳어집니다. 이곳 어시장 아지매들은 장화나 슬리퍼를 끕니다. 이런 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서울 사람뿐입니다. 계세요? 여기가 그 불 속에 영웅 사진 찍은 곳 맞나요? 목소리가 귀에 익습니다. 아니, 목소리가 아니라 억양이요. 세련되고 자신감 넘치고 끝을 살짝 올리는 강남 특유의 말투. 저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마스크를 올린 채 암실 커튼을 젖히고 나갔습니다. 화려한 트렌치 코트에 명품 핸드백을 든 여자가 좁은 가게를 휘둘러 보고 있더군요. 월간 포토의 최 편집장. 사진 좀 찍는다 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 업계의 마당발이자 독사 같은 여자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최대한 목소리를 낮춰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마치 엑스레이처럼 제 껍데기를 뚫고 본질을 꿰뚫어 보려는 눈빛입니다. 어머, 작가님이세요? 생각보다 젊으시네요. 저는 서울에서 온 최미진이라고 해요. 이번에 그 산불 사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시골 구석에 있기엔 아까운 재능이라 직접 스카우트하러 왔죠. 스카우트. 그 달콤한 제안이 지금 저에겐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에이, 튕기지 마시고요. 우리 잡지에 숨은 고수 코너가 있는데 거기 딱 한 번만 인터뷰해요. 얼굴 공개하기 싫으면 실루엣으로 처리해드릴게. 서울 갤러리랑 연결도 해주고. 그녀가 명함을 내밉니다. 그 하얀 종이가 마치 영장처럼 느껴져서 손이 나가지 않습니다. 사진은 그냥 취미입니다. 서울 갈 생각 없으니 그만 가보쇼. 제가 등을 돌리려 하자 그녀가 묘한 말을 던집니다. 그런데 작가님 스타일이 참 독특해요. 앵글 잡는 방식이 예전에 제가 알던 어떤 변호사분이랑 비슷하네요. 그분도 사진광이었는데 라이카만 고집하던.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녀가 강태주를 알고 있나요? 아니, 저 여자는 그냥 찔러보는 겁니다. 그녀의 눈에 호기심과 의심이 이글거립니다. 여기서 당황하면 끝장입니다. 저는 태연하게 아주 건조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변호사요? 거참 살다 보니 별소리를 다 듣네. 난 평생 법원 근처에도 못 가본 놈입니다. 대기 사람 잘못 봤소. 일부러 사투리를 섞어 뱉어내고는 쾅 하고 암실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문 밖에서 그녀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호호, 성격도 까칠하시네. 예술가라 이건가? 일단 명함 두고 갈게요. 생각 바뀌면 연락해요, 한시우 작가님. 또각 또각 또각.
발소리가 멀어집니다. 하지만 공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녀는 냄새를 맡았습니다. 특종을 쫓는 하이에나처럼 뭔가 수상하다는 걸 본능적으로 감지한 겁니다. 서울 사람들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곳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최 편집장이 두고 간 잡지가 탁자 위에 놓여 있습니다. 월간 포토 11호로. 버리려다 저도 모르게 표지를 넘겼습니다. 화려한 화보들 사이에 익숙한 얼굴이 보입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습니다. 스페셜 인터뷰 슬픔을 예술로 승화시키다 마이너스 갤러리 루체 관장 이수연 수연이입니다.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우아하지만 슬픈 표정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은 가관입니다. 남편을 불의의 사고로 잃은 아픔을 딛고 신진 작가 발굴에 힘쓰다. 남편 강태주 변호사는 생전에 사진을 사랑했던 예술 후원가.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옵니다.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이 내 이름을 팔아 자선사업가 행세를 하고 있다니. 50억 보험금으로 갤러리를 더 확장했군요. 그녀의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터뷰 마지막 줄이 제 눈을 찔렀습니다. 큐 앞으로의 계획은? A 남편이 못다 이룬 꿈을 위해 재능 있는 무명 작가들을 찾고 있어요. 최근 강원도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의 작품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강원도. 그녀가 보고 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최 편집장이 언지를 준 걸까요? 손이 떨려 잡지를 떨어뜨렸습니다. 수연이는 한시우진짜의 사진 스타일을 압니다. 그리고 제가 찍은 사진들. 비록 한시우의 이름을 달고 나갔지만 그 안에는 강태주의 시선이 담겨 있습니다. 만약 그녀가 제 사진을 본다면 이거 태주 씨 느낌인데? 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이거 시우 씨가 찍은 거 맞아? 시우 씨 살아있어? 라고 생각할까요? 어느 쪽이든 치명적입니다. 그때 오 사장님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한씨, 전화 받아봐. 서울에서 또 전화가 왔어. 안 받습니다. 끊으라고 하세요. 아니, 이번엔 신문사가 아니야. 무슨 갤러리라는데? 목소리가 아주 나긋나긋한 여자분이. 갤러리. 머릿속이 하얗게 변합니다. 올 것이 왔습니다. 도망쳐야 하나? 아니, 지금 피하면 오히려 더 의심을 살 거야. 전화를 받아서 완벽하게 남인 척 연기해야 해. 한시우의 목소리로, 한시우의 말투로. 나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넘겨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미세한 숨소리가 들립니다. 그 숨소리만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수연이입니다. 5년을 함께 살았던 아내의 숨소리. 심장이 터질 것 같지만 꾹 누르고 다시 한번 거칠게 말합니다. 여보세요? 누구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갤러리를 운영하는 이수연이라고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습니다. 왜 떨지? 설마 알아챈 건가? 한시우 작가님, 맞으신가요? 그 질문이 마치 너 강태주지? 라고 묻는 것처럼 들립니다. 수화기를 쥔 손에 식은땀이 흥건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이 한마디가 제 남은 인생을 결정할지도 모릅니다. 헛기침을 크게 한번 하고 목소리를 굵고 거칠게 변조하며 제가 한시우입니다만. 누구시라고요? 최대한 무심하게 그리고 약간은 귀찮다는 투로 내뱉었습니다. 서울말의 억양을 지우고 이곳 어부들이 쓰는 투박한 말투를 흉내냅니다. 수화기 너머의 침묵이 1초가 1년처럼 느껴집니다. 그녀가 속았을까요? 네, 작가님. 목소리가 생각보다 중후하시네요. 다행입니다. 그녀는 제 목소리에서 강태주를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강태주의 목소리는 언제나 논리적이고 차분한 바리톤이었지만 지금의 저는 술과 담배에 찌든 한시우의 목소리니까요. 용건만 간단히 합시다. 지금 작업 중이라 바빠서요. 죄송해요. 다름이 아니라 작가님 사진을 보고 연락드렸어요. 화재 현장의 그 사진. 빛을 다루는 방식이 너무 인상적이라서요. 제가 서울에서 갤러리를 하는데 혹시 저희와 전속 계약을 맺으실 생각은 없으신지. 서울은 안 갑니다. 전속 같은 것도 관심 없고요. 조건은 원하시는 대로 맞춰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작가님 사진을 보고 제 남편 생각이 많이 났거든요. 그 사람도 사진을 참 좋아했는데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남편. 세상을 떠난 남편.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죽은 저에 대한 이야기가 기괴하게 들립니다. 목소리에 물기가 어려 있네요. 연기일까요? 아니면 정말 슬퍼하는 걸까요?
만약 슬퍼하는 거라면 그녀는 왜 그날 밤 한시우와 뒹굴고 있었던 거죠? 토기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 위선적인 연극을 당장 끝내고 싶습니다. 거참 딱한 사정이구만요. 근데 어쩌죠? 난 죽은 사람 대타 노릇할 생각 없습니다. 남편이 그리우면 납골당이나 가보시지 왜 생판 남한테 이러십니까? 일부러 더 모질게, 더 상스럽게 쏘아붙였습니다. 강태주라면 절대 하지 않을 언행. 이것만이 저를 숨길 수 있는 유일한 방패입니다. 아, 말이 좀 심하시네요. 하지만 작가님, 저는 진지합니다. 그 재능, 거기서 썩히기엔 너무 아까워요. 제가 내일 직접 내려가겠습니다. 예? 뭐라고요? 직접 뵙고 말씀드리죠. 작품 원본도 보고 싶고요. 주소가 현대사진관이라고 되어 있던데 내일 오후 2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아니, 이보셔. 오지 말라니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뚜 마이너스.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화기를 든 손이 허공에서 부들부들 떨립니다. 온다고요? 내일? 수연이가 이 코딱지만한 시골 마을까지 직접 온답니다. 미쳤어. 이건 악몽이야. 얼굴을 보면. 아무리 내가 살이 빠지고 수염을 길렀어도 5년을 같이 산 부부인데 못 알아볼 리가 없습니다. 눈빛, 걸음걸이, 사소한 습관 하나까지. 그녀는 매의 눈으로 저를 스캔할 겁니다. 도망쳐야 합니다. 지금 당장 짐을 싸서 배를 타고 섬으로 들어가거나 밀항이라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도망치면 그녀는 더 의심할 겁니다. 왜 한시우는 나를 피해서 도망쳤지? 그리고 오 사장님을 족치겠죠. 그러다 보면 CCTV를 뒤질 테고 결국 내가 강태주라는 사실, 아니면 최소한 강태주를 죽인 범인이라는 사실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도망은 곧 자백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사면 초가입니다. 머릿속이 윙윙거립니다. 거울을 봅니다. 거울 속의 남자. 까맣게 탄 얼굴, 덥수룩한 수염, 헝클어진 머리, 꼬질꼬질한 작업복. 이 남자가 정말 강태주입니까? 아니요. 강태주는 죽었습니다. 여기 있는 건 한시우입니다. 그래. 한시우. 피할 수 없다면 완벽하게 속여야 합니다. 결심했습니다. 만나겠습니다. 피하는 건 하수나 하는 짓입니다. 변호사 시절 저는 가장 불리한 증인을 신문할 때 오히려 정면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상대의 눈을 똑바로 보고 내가 숨기는 게 없다는 걸 보여줘야 의심을 거두는 법이죠. 내일 오후 2시. 그때까지 이 공간과 저 자신을 완벽한 한시우로 세팅해야 합니다. 이건 제 인생을 건 가장 위험한 연극입니다. 우선 방부터 뒤집어 엎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해둔 옷가지를 바닥에 던집니다. 먹다 남은 소주병, 컵라면 용기를 방구석에 굴러다니게 둡니다. 책장에는 오 사장님이 빌려준 삼류 무협지와 성인 잡지들을 꽂아둡니다. 강태주는 결벽증이 있었지만 한시우는 무질서 그 자체여야 합니다. 그리고 냄새. 호라비 냄새, 찌든 담배 냄새, 현상액 냄새가 진동하도록 창문을 닫고 담배를 피워댑니다. 콜록콜록. 비흡연자였던 제 폐가 비명을 지르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이 방에 들어오는 순간 수연이가 미간을 찌푸리며 혐오감을 느껴야 성공입니다. 다음은 저 자신입니다. 가위를 들었습니다. 머리카락을 더 쥐어뜯듯 자릅니다. 면도요? 안 합니다. 오히려 간장과 커피 가루를 섞어 얼굴과 목에 바릅니다. 햇빛에 그을린 피부톤을 더 진하게, 더 지저분하게 만듭니다. 손톱 밑에는 때가 낀 것처럼 구두약을 살짝 문지릅니다. 그리고 안경. 오 사장님 서랍에 있던 도수 없는 뿔테 안경. 한쪽 아래 금이 간 이 낡은 안경을 씁니다. 이것이 나의 가면입니다. 마지막으로 리허설. 거울을 보고 연습합니다. 뭐 볼 게 있다고 여기까지 왔소? 돈 자랑하러 왔으면 꺼지쇼. 말투, 표정, 눈빛. 강태주의 지적인 눈빛은 지우고 세상에 불만 가득한 염세적인 눈빛을 장착합니다. 어깨를 구부정하게 하고 다리를 떨고 코를 훌쩍입니다. 최대한 찌질하게, 최대한 낯설게. 수연이가 저를 보고 어머, 내 남편이랑 닮았네라는 생각조차 들지 않도록. 오히려 이런 거지 같은 인간이 내 남편이랑 비슷하다니 기분 나빠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라이카 카메라가 그립습니다. 수연이의 따뜻했던 품이 그립습니다. 하지만 그건 다 과거의 유물입니다. 내일 저는 제 손으로 그 과거를 완벽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실패하면 감옥, 성공하면 자유. 단판 승부입니다. 창밖으로 동이 터옵니다.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소주 한 잔을 입에 털어넣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사진관 문을 엽니다. 어서 와라, 이수연. 내가 죽인 남편이 어떻게 변했는지 똑똑히 보여주마. 엔진 소리가 멈추고 차 문이 열리는 소리. 검은색 제네시스 EQ900. 기사가 내려 뒷문을 열어줍니다. 먼지 날리는 시골 사진관 앞에 비현실적으로 반짝이는 구두가 내려섭니다. 이수연. 그녀가 선글라스를 벗습니다. 5년 동안 매일 아침 보았던 얼굴. 눈가에 잔주름이 조금 늘었지만 여전히 아름답고 차갑군요. 심장이 흉곽을 뚫고 나올 것 같습니다. 진정해. 지금 내 꼴을 봐. 나는 알코올 중독자 시골 사진쟁이 한시우야. 뭐요? 여기가 동물원이야? 뭘 그렇게 빤히 봐? 저는 일부러 가래침을 퇴하고 바닥에 뱉으며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미간이 확 구겨집니다. 좋아, 경멸해라. 더 혐오스럽게 봐라. 그녀가 손수건으로 코를 막으며 다가옵니다. 한시우 작가님 되시죠? 전화드렸던 이수연입니다. 아, 그 서울 갤러리? 귀찮게 왜 자꾸 찾아오고 그래? 돈 자랑하러 왔소? 일부러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고 시선을 그녀의 가슴팍 즈음에 둡니다. 음흉하고 무례하게. 작가님 말씀이 좀 거치시네요. 저는 비즈니스를 하러 온 겁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비즈니스고 나발이고 볼 거 없으니 가쇼. 냄새나는데 들어와서 옷 버리지 말고. 저는 담배를 꺼내 불을 붙이고 그녀 쪽으로 연기를 훅 내뿜었습니다. 콜록. 그녀가 기침을 하며 뒤로 물러섭니다. 눈빛의 불쾌감이 역력합니다. 성공입니다. 강태주는 담배 냄새를 혐오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 데이터베이스에서 강태주라는 검색어는 삭제되고 있을 겁니다. 잠깐만요. 사진이라도 보게 해주세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갈 순 없잖아요. 독한 여자. 원하는 건 반드시 손에 넣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은 그대로군요. 저는 못 이기는 척 문을 발로 차서 열었습니다. 맘대로 하쇼. 대신 물건 건드리지 말고. 비싼 거니까. 그녀가 쭈뼛거리며 가게 안으로 들어옵니다. 어두운 실내. 그녀의 향수 냄새가 퀴퀴한 곰팡이 냄새를 덮습니다. 그녀가 벽에 걸린 제 사진들을 봅니다. 긴장됩니다. 등 뒤에서 식은땀이 흐릅니다. 저 사진들은 제 영혼입니다. 제 얼굴은 바꿨지만 제 영혼의 지문인 사진 스타일은 바꿀 수 없었으니까요. 그녀가 사진 한 장 앞에 멈춰 섭니다. 불타는 산불 사진.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알아챈 걸까요? 이 사진. 침묵. 제 숨소리가 거칠어집니다. 내가 찍은 거 맞아? 하고 물어볼까봐. 주머니 속에 커터칼을 꽉 쥐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알아본다면 나는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릅니다. 그녀가 천천히 입을 엽니다. 정말 강렬하네요. 마치 불 속에 직접 뛰어든 사람의 시선 같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녀가 고개를 돌려 저를 봅니다. 안경 너머에 제 눈과 마주칩니다. 3초, 5초. 시간이 멈춥니다. 제발, 제발 나를 알아보지 마. 그녀의 입술이 달싹입니다. 작가님 혹시 우리 어디서 본 적 있나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비릿하게 웃으며 누런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글쎄, 나 같은 놈을 마담 같은 귀부인이 어디서 봤을까? 술집에서 봤나? 아님 유치장에서? 제 천박한 대답에 그녀의 눈빛이 다시 차갑게 식습니다. 아니요. 제가 착각했네요. 제 남편이랑 눈매가 조금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딴판이군요. 안도감과 함께 깊은 절망이 밀려옵니다. 전혀 딴판이다. 그래, 그렇겠지. 당신 남편은 엘리트 변호사였고 눈앞에 이 남자는 쓰레기니까. 얼마면 되겠어요? 그녀가 지갑을 엽니다. 돈.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 돈으로 해결되는 세상이죠. 전속 계약금 1억. 그리고 작품당 500만 원. 서울에서 개인전도 열어드리고요. 1억. 제가 1년 동안 죽도록 일해서 벌었던 돈의 절반도 안 되지만 지금의 한시우에겐 로또나 다름없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울은 안 간다니까. 귀가 먹었나. 그럼 작품만 사겠어요. 이 산불 시리즈 전량 그리고 앞으로 찍을 사진들 우선 매입권. 현금으로 드리죠. 그녀가 수표책을 꺼내 거침없이 금액을 적습니다. 저 하얀 종이 위에 적힌 숫자가 제 몸값입니다.
좋소. 가져가시오. 대신 조건이 있소. 내 이름은 너무 크게 내지 마시오. 난 유명해지는 거 딱 질색이니까. 네, 알겠어요. 은둔의 작가 컨셉이라. 그것도 마케팅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녀는 비즈니스맨의 눈빛으로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한시우. 이제 저는 법적으로 그리고 그녀의 인지 속에서도 완벽한 한시우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사진들을 챙겨 나가려다 멈칫합니다. 작가님. 또 뭐요? 제 남편도. 태주 씨도 사진을 참 좋아했어요. 비싼 카메라를 수십 대나 모았죠. 그런데요. 그녀가 씁쓸하게 웃습니다. 그 사람은 기술은 완벽했는데 사진에 온기가 없었어요. 너무 완벽해서 숨이 막히는 사진들 뿐이었죠. 그런데 작가님 사진은 거칠지만 뜨거워요. 살아있다는 게 느껴져요. 쿵. 마지막 일격입니다. 그녀는 죽은 강태주를 2번 죽였습니다. 내가 찍던 건 쓰레기였어. 내가 아니라 이 가짜가 진짜야. 그 말이 비수가 되어 가슴을 후벼 팝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희열이 느껴집니다. 인정받았다. 껍데기를 벗어던진 내 진짜 시선이 내가 가장 인정받고 싶었던 사람에게 인정받았다. 비록 타인의 이름으로지만 남편분이 불쌍한 사람이구만요. 제가 툭 던졌습니다. 네. 온기가 없었다며. 사는 게 재미없었나 보지. 너무 완벽하려고 애쓰다 보면 정작 중요한 건 놓치는 법이니까. 그녀의 표정이 일순간 무너집니다. 슬픔일까요? 후회일까요? 네. 그랬나 봐요. 제가 그걸 너무 늦게 알았네요. 그녀가 선글라스를 다시 씁니다. 눈물을 감추려는 것 같습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송금은 내일 될 거예요. 또각또각. 그녀가 나갑니다. 차 문이 닫히고 검은 세단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멀어집니다. 점점 작아지는 차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녀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아볼 수 없었겠죠. 그녀가 사랑했던 혹은 증오했던 강태주는 말끔한 수트 차림의 변호사였지 이런 냄새나는 노숙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정말로 혼자입니다. 세상에서 저를 기억해줄 유일한 사람에게 완벽한 타인이 되었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이게 안도감의 눈물인지 상실감의 눈물인지 모르겠습니다. 방바닥에 떨어진 수표 한 장. 제 목숨값치고는 참 가볍네요. 이제 저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 돈으로 더 깊은 곳으로 숨어야 할까요? 아니면 더 미친 듯이 사진을 찍어야 할까요? 서울에서 소포가 왔습니다. 수연이가 보낸 도록입니다. 표지에는 제가 찍은 불타는 소방관 사진이 흑백으로 인쇄되어 있고 그 아래 박힌 타이틀은 침묵의 외침 한시우 개인전입니다. 그럴싸하군요. 도록을 넘겨보니 전시회 오프닝 파티 사진들이 실려 있습니다. 화려한 조명, 샴페인 잔을 든 명사들, 그리고 그 중앙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이수연 관장. 그녀의 곁에는 평론가들과 컬렉터들이 모여 제 사진을 감상하고 있습니다. 이 작가는 왜 자리에 없습니까? 은둔형 아티스트라 대중 앞에 서는 걸 꺼리십니다. 수연이가 인터뷰하는 영상이 인터넷에 떴더군요. 그녀는 제 부재마저도 마케팅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신비주의 전략. 덕분에 제 사진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죠? 강태주로 살 때는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서 발버둥 쳐도 안 되더니 살인자가 되어 시골 구석에 처박혀 있으니 세상이 저를 천재라고 떠받듭니다. 역시 예술은 비극을 먹고 자라는 걸까요? 통장 잔고를 확인합니다. 수연이가 보낸 작품 판매금. 0이 대체 몇 개입니까? 이 돈이면 이 낡은 사진관을 통째로 사고도 남고 남은 평생 놀고 먹어도 될 액수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돈을 한 푼도 쓸 수가 없습니다. 돈을 쓰면 흔적이 남으니까요. 고급 차를 사면 의심받을 테고 좋은 집을 구하면 사람들이 꼬이겠죠. 저는 부자이면서 거지입니다. 유명인이면서 유령입니다. 이것이 제가 타인의 인생을 훔친 대가입니다. 화려한 감옥.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없는 투명 감옥에 갇힌 기분입니다. 소주 한 병을 깠습니다. 종이컵에 따르며 건배를 제안합니다. 건배. 나의 뮤즈 이수연 관장님을 위하여. 건배. 천재 사진작가 한시우 선생을. 짐을 쌉니다. 이곳도 이제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알아버렸거든요. 저기 사진관 아저씨가 그 유명한 작가라며? 하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명세는 도망자에게 독입니다.
익숙해진 방 정든 오 사장님, 매일 아침 인사하던 어 시장 할머니. 모두 뒤로 하고 또다시 증발해야 합니다. 카메라 렌즈 몇 개, 옷까지 몇 벌. 그리고 현금 뭉치. 단촐하네요. 강태주의 짐은 트럭으로도 모자랐는데 한시우의 짐은 가방 하나면 족합니다. 가벼워서 좋습니다. 언제든 떠날 수 있고 어디든 머물 수 있는 살. 불안하지만 자유로운 살. 새벽 버스를 타러 갑니다. 이번엔 어디로 갈까요? 서해안의 작은 섬? 아니면 산 깊은 절? 상관없습니다. 세상 어디에나 피사체는 있고 빛은 존재하니까요. 저는 이제 뷰파인더 너머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저는 비로소 숨을 쉬니까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봅니다. 멀리 서울 쪽 하늘이 붉게 물들어오네요. 수연이는 지금쯤 펜트하우스에서 잠들어 있겠죠. 잘 있어요. 당신이 사랑했던 강태주는 죽었지만 당신이 인정한 한시우는 살아갑니다. 우린 서로에게 가장 완벽한 이별을 선물했으니 그걸로 된 겁니다. 바람이 찹니다. 옷깃을 여미고 카메라 가방을 고쳐맵니다. 셔터를 누르는 순간 과거는 정지된 이미지로 남고 저는 미래로 나아갑니다. 제 인생이라는 이 긴 영화의 엔딩 크레딧은 아직 멀었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끝나지 않을지도 모르죠. 거짓말이 진실이 되고 타인이 내가 되는 이 기막힌 아이러니 속에서 버스가 옵니다. 저는 올라탑니다. 아저씨, 어디 가요? 기사님이 묻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카메라 렌즈 캡을 열며 대답합니다. 그냥. 셔터가 눌리는 곳으로 갑니다. 버스 문이 닫히고 차가 출발한다. 안녕. 나의 빅픽처.